그러니까 되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서양 신학사 책이냐. 근데 서양 신학사 책이더라도 결국에는 한국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 점이 진짜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외국 신학들이 소개한 책들은 있지만 네. 그게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수용되고 네.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되어 왔는지를 또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신간을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제가 오늘은 비아 10주년 기념작 두 번째죠, 이게. 네. 그래서 김진혁 교수님의 신학의 영토들, 네. 서평으로 본 현대신학 네. 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딱 받자마자 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무거운 책. 네. 그쵸? 그쵸. 네, 실제로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772페이지. 비아 역사상 가장 두꺼운.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제한들 시리즈인가요? 네. 마스터를 하시군요, 이제는. 네. 아까 이렇게 컨닝을 이렇게 살짝. 아, 네. 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게 제목 영토들이잖아요. 네.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잘 몰랐는데 여기에 원래 글씨가 네. 있다고. 다 신학자들 각각의 지금 보니까 그 성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네. 다 신학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형도 관련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를 잘 하고 싶었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요. 이게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스케치를 그렸는데 네. 그 디자인을 하시는 손송님이 그래픽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중세 판타지 게임 하는 그런 매니아들이 만든 지도 작성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거기에 샘플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지형도랑 이제 그 지형 지물을 이렇게 좀 약간, 그러니까 기본 주어진 거에서 약간의 변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나마 좀 저희 취지에 맞는 걸 네. 좀 택해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사실은 근데 앞표지랑 뒷표지랑 다른 경우가 없거든요. 네네. 저희가 보통. 근데 요거는 좀 앞표지랑 뒷표지랑 다르게 해놨어요. 아, 그럼 뒷표지에도 다 이게 누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앞표지는 네. 앞표지대로 이름이 있고 뒷표지는 네. 뒷표지대로 이름이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글자가 작게 나와서 이색을 치게 된다면 좀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영토들이 채워져 있는지 네. 이제 좀 더 쉽고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돋보기로 봐야 되는. 네, 지금은 돋보기로 보시면 네,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되게 제목이 신학의 영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 현대 신학의 지형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네. 그 영토들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지형도라는 말이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현대 신학의 지형도 무슨 지형도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뭐 흐름들 뭐 네. 이렇게 약간 그런 전체적인 어떤 역사를 파악할 때 통칭 쓰는 그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것들로부터 좀 탈피하고 싶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책들과는 좀 다른 컨셉을 애초에 잡기도 했고 네. 그런 컨셉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본 거는 우리가 되게 현대신학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신학이라는 게 현대인들을 위한 신학인데 네. 정작 현대인들이 현대신학에 대해서 알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약간 미지의 세계인 거죠.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함께 좀 현대신학이 어떤 식으로 지금 땅을 넓혀왔는지 본인들 지평을 넓혀왔는지를 소개한다는 면에서 네. 그런 좀 공간감을 좀 더 주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좀 영토들이라는 제목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김진혁 교수님. 네, 항상 촬영 전에 썸네일을 고민을 하거든요. 네네.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내 최고의 조직신학자가 쓴 이런 걸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네. 또 이제 최고는 신학의 범주가 아니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최고 말고 뭘 써야 되지? 네. 위대한 조직. 더 부담스러운데요, 그거는. 그런데 뭐라고 소개할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김진혁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그렇게 소개했는데,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장 열심히 일하고 네, 계신. 가장 어떻게 매년 거의 역서 한 권과 저서 한 권이 거의 나오고 있는 출판계에서 이 정도의 속도와 이 정도 분량과 네. 이 정도 스펙트럼을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 김진혁 교수님 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출판계, 기독 출판계 아니면 기독교 책들을 보신 분이면 어느 정도 그 잘작법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잘작법도 정도 나오시고. 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저자 소개를 좀 보면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에큐메니컬 연구소 연구원, 런던 대학교 헤이스러
PhD, 박사 후 연구원, C.S. 루이스 연구소에서 상주 연구원으로 일했다. 이거를 저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우리가 아는 영미권, 한국 다 합쳐서 아는 대학교가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다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저기 지금 현대 신학과 이 신학과 관련돼서 좀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종합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셨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 가셨고 미국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셨고 영국에 가셨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또 연구원을 지내셨다. 이 말은 한국에 있는 종합대학에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그 좀 더 근대적인 학문 훈련을 한국 안에서 근대적인 학문 훈련을 받으셨고 그리고 철학과 신학을 둘 다 아신 상태에서 영미권 네, 신학의 훈련을 받고 계신 다음에 박사를 받으신 다음에는 독일어권의 신학도 접하셨다. 그러니까 이 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영미권의 신학과 독일 대륙 신학을 한국의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근대성을 머금고 있는 한국이라는 상황을 많이 의식하면서 네. 쓸 수 있는 최적화된 학자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보통 유학을 유럽, 독일이면 독일,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그쵸. 한 곳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아니면은 그 특정 그런 국가의 특정 신학교에서 한 곳에서 특정 교파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다음에 그렇게 오시는데 김지혁 교수님과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한편으로는 되게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에 필요한 좀 더 이 세계의 넓은 세계 지형을 잘 소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획에 가장 딱 맞는 분.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김지혁 교수님이 인터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해외 신학자들 진짜로 인터뷰 네네네네. 시리즈로 막 쭉 있고 제가 그 PDF 하나씩 모아가지고 제가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야매짓도 하셨나요? 네. 네, 했었는데 네. 그런 것도 되게 이 책이랑 결이 좀 맞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김지혁 교수님의 또 다른 조리신학자는 사실은 본인의 체계를 이른바 왁구를 다루는 네. 개념에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번 자기 체계에 좀 몰입하기 시작하면 열린 마음을 좀 가지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열린 태도를 취하면서 현재 지금 나아가는 어떤 현대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분명히 교직 한국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의 어떤 신학적 상황을 염두하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세계의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열린 상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최대한 균형 잡히게 들어주는 어떤 나의 선입견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미리 진단하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을 듣고 그 사람의 이 신학이 의미가 있다면 오늘 한국에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내시는데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것이 저는 김지혁 교수님의 아주 미덕인과 동시에 유니크한. 좀 책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부제가 서평으로 본 현대신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신학 뭐 이렇게 소개한 책들은 제법 있잖아요. 네. 이 책만의 차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좀 보통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신학사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신학사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근데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사를 보면 일단 1차 난점에 걸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신학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들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신학사가가 그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으면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정작 그 책이 없는 거예요. 아, 그쵸. 영어로 네. 번역이 안 돼 있고. 네. 뭐 아퀴나스의 뭐 어디를 보면 뭐 쿠자누스의 책이다, 보나벤투라의 책이다, 막 중세 신학을 다루면서 근데 보나벤투라의 책이 소개되지 있지 않고, 막 에카르트의 뭘 보면 뭐 이러면 소개가 되지 않고 네. 이렇게 되니까는 결과적으로는 그 현대 신학사가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 신학사가도 책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사실은 서평을 쓴 다음에 그 서평들의 일관성 있는 흐름을 부여한 게, 아, 이 고전들부터 여기까지 내가 신학책들을 나름대로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러한 규칙성과 이러한 흐름이 발견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요약하고 압축해서 설명한 게 신학사인데, 독자들은 정작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책에 대해 안으로 그 소개를 받아서 그 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사람의 해석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교과서 사실은 그 선입견이 다른 책들을 접할 때 네. 사실은 그런 책들의 기능은 해당 저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잡아주고
그 결국에는 해당 텍스트를 다가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걸 절반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 신학사가의 해석에 종속이 된다는 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애초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신학의 영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평으로 본 현대신학. 네, 이렇게 그래서 컨셉을 한편으로는 현대 신학사를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되 각각의 기본적으로 그 자료들을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게다가 좀 더 제가 아마 교수님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는 건데 한 권에 대해 책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책을 읽어야 되는가 그런 안내도 좀 더 네.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평으로 봤을 때 보는 이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큰 규칙도 있고 작은 텍스트를 대할 때마다 읽는 또 그 방법과 그런 것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네. 서평이라는 형식을 택했고 크게는 그러니까 서평이라는 형식을 빌려 쓴 현대 신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47권의 책, 네. 45명의 신학자가 들어있다. 45명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언급되고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다루고 있는 신학자는 그 정도고, 실제로 언급되고 있는 학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또 색인이 저희가 별로 색인 잘 안 쓰는데,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색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또 색인을 보면은 이 책이 얼마나, 알찬 책인지. 알차고,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분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목차도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보통 그냥 시간 순으로 쭉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목차는 좀 다른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시간 순위로 볼 수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신학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볼 수도 있게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축이 있고 동시에 네. 그 지평이라는 게 있다면 그 두 개를 다 아우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신학의 방법론, 일종의 네.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탐구를 다루는데 초반에 이제 현대 신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할 수 없이 그것이 그 사람한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슐라이어마어라든지 칼바르트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 신학에서 등장한 방법론에서 가장 그래도 현대성에 부합하는 적절하게 응답하려고 했던 카우프만의 이제 구성신학이라든지 네. 반대로 또 교리 회복을 되돌려고 했던 린데백이라든지 그런 흐름은 일종의 약간 시간 순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과 동시에 동시에 등장한 이를테면은 후기 자유주의라든지 구성신학이라든지 그런 흐름을 또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를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부는 그렇고 2부는 그럼 어떤 내용이 되죠? 첫 번째 다루는 장이 일종의 신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이라고 한다면 이번째는 결국에 그리고 근대 이후에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로 등장한 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골고루 선택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로 들어가면은 3, 4부가 3부에서는 이제 현대 20세기는 결국에는 칼바르트로 대표되는 개신교 신학 20세기 초 중반은 주도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3부에서는 현대 개신교 신학자들을 살피고 4부에서는 다른 전통에 속한 로만 가톨릭 신학자든지 정교회 신학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부에 이르러서는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게 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대 신학들이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완전히 생소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네. 동물권이나 그렇죠. 네, 생태 그런 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류 공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을 살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네. 제가 이제 김준혁 교수님 석사 논문을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슐라이어마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시작해서 요즘 최근 하고 계신 고민들까지가 네. 어쩌면 이 책에 정리된 게 아닐까. 그쵸. 저는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자체로 저는 또 하나는 어떤 민영님이 잘 짚어주신 게 신학자는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신앙 여정, 삶의 여정을 저술에 간접적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준혁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합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 한국이라는 지형 안에서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여러 곳을 줄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현대 한국 사회를 살면서 느끼는 문제들 를 담아내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근데 그러면은 학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일반인은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냥 고민하고 삶으로 계속 이제 분투하면서 산다면 학자들은 그것을 그 분투할 때 사유를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의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고민들을 사유하고 그것을 언어하고 개념화할 수 있도록 돕는. 네. 본인도 사실 그 텍스트를 마주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라는 텍스트를 마주해서 이거 고민했던 다른 텍스트들을 읽고 본인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저는 여기에 암묵적으로 담겨 있다고 그 긴 여정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슐라이어마어 챕터를 봤는데 네. 딱 그런 게 진짜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슐레이어마워 하면은 이 한국 교회나 신학계 안에서 느끼는 그 어떤 부정적인 네.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슐레이어가 잘 모르지만 네. 뭔가 조금 약간 위험한 사람 같아, 뭔가 좀 나쁜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을 되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 네. 그 부분은 이것 때문에 오해했다. 네. 이제 이 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또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지만 김지혁 교수님이 또 한편으로는 공감의 신학자라고도 생각하는데 그 공감이라는 거는 한국 지금 신앙인들의 문제의식과 그것이 편견이라 할지라도 그 편견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맞아. 근데 하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봐야지 맞다. 그래서 그거를 슐라이머뿐만 아니고 바르트든 그것이 카프만이든 틸리이든 그 맨 뒷부분에서 이 책에서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한국에서의 드문드문 한국에서 그 해당 저작을 해당 신학자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그것 때문에 더 분량이 많이 늘어나긴 해서 좀 교수님도 힘드시고 저도 힘드시고 둘 다 힘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그 신학자를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용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걸 또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책들이 소개되어 있고 근데 이거에서 팁이 있다면 이 책은 각주가 또 참 재미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서양 신학사 책이냐 근데 서양 신학사 책이더라도 결국에는 한국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한국 지금 여기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진짜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 신학들이 소개한 책들은 있지만 그게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수용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되어 왔는지를 또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위에서 독자분들의 어느 정도 선입견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상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 다시 텍스트를 들여다보자라고 제안을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제안들의 취지에 또 부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시 보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제안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자신의 선입견을 되돌아보고 독자들도 근데 거기서 그냥 내가 그럼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더 볼 수 있어. 이렇게 제안하시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책을 읽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또 이런 책들 보면 또 많은 독자분들이 갑자기 엄청난 야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하루 만에 완독하리라. 아니면 이제 추석 연휴 다가오니까 이걸 추석 연휴 만에 한번 일독을 해버리라. 근데 물론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배열은. 교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놔도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고된 합숙을 통해서 그것을 몸소 실현을 해봤는데 그보다는 저는 제가 권하는 거는 교수님께서 되게 아까도 공감을 많이 하시고 한국 독자들을 많이 배려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만약 여러 이 목차를 보면 목차와 중간에 그럼 각 부마다 프롤로그가 돼 있어요. 그 전체 그 부에서 교수님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책을 이런 식으로 그 특징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각부 프롤로그를 먼저 보고 본인의 관심사에 조금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우선시해서 봐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교수님이 서문에서 밝혀놨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또 서평집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거는 1차 독서에서 직접 실험하는 가운데 이것에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하는 책들을 야금야금 준비하시면서 같이 이걸 먼저 보고 그 책들을 읽으셔도 되고 그 책을 먼저 보시고 이 책을 읽으셔도 되고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안에서도 신학의 영토가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 영토를 확장하듯이 자기 안에서 이제 현대신의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는 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은 각주가 이런 책일수록 근데 교수님이 되게 의식적으로 각 서평을 하실 때 본인의 의견 어떤 책이라든지 그런 걸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균형감 있게 소개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서평가의 어떤 날카로운 안목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균형감 있을 때에 그래도 그 학자들은 자기의 또 시그니처를 남기길 원하는데 저는 그것이 각주에 많이 드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김지혁 교수님 호칭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공감의 신학자, 균형의 신학자. 뭐 이제 다른 책에서는 또 다른 그런 것들 틀을 넘어서는 또 저작을 써주실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바라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책은 그런 김지혁 교수님이 그런 측면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 아닌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프롤로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 프롤로그에서는 이 책 전체 내용을 다 요약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딱 1챕터로 갔더니 1챕터 요약이 또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2챕터도 2챕터 앞에 요약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읽기보다는 그 챕터별로 일단은 프롤로그부터 다 읽어놓으면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구나 그리고
현대신학이 이런 식으로 전개됐구나는 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 개를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네. 출간을 부리의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정으로 인해서 한 달을 앞당기는 바람에 빠진 게 있어요. 원래는 책을 읽고 그 각자에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 또 이 각 평들이 다른 여기에 나오는 어떤 파트와 또 연결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또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는 교수님과의 물론 좀 더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2세를 찍게 되면 가이드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세 때 받은 분들도 그 부록만 또 받아. 그렇죠. 네, 저희가 뭐 PDF로 돌리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다시금 더 입체적인 독해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럼 1세가 빨리 소진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게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은 편집장님이 뽑은 이 책의 한방. 이 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책은 또 재밌는 거는 각 글이 기본적으로 서평이기 때문에 각 글마다 임팩트 있는 문장이 맞아요.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글마다 완결성이. 네. 그래서 저는 또 신학생분들이 그리고 일반 독자분들이 서평을 쓰실 때 이 정도는 못 쓰더라도 절대 못 쓰는 거예요. 네. 그 차이는 느끼실 수 있겠죠. 독후감과 서평의 차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서평이다. 네. 서평이 학적인 서평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평 막 과제 내주기 전에 네. 뭐가 진짜 좋은 서평인지를 딱 볼 수 있는 책이지. 이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거 말고, 막, 여기가 너무 따뜻해졌고, 막 가슴이 울렁였고, 막, 내 심금을 울렸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학자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주려는 작업?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의식과 공명을 일으켰는지를 밝히려는 작업. 그것이 서평이라는 것을 이 책이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좀 한 문장을 꼽기가 힘드네요. 이럴 때는 결국은 둘 중 하나죠. 결론이든 서론이든 둘 중 하나인데, 여기는 결론이 이제 감사의 말로 쳐졌기 때문에, 머리말에 있는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게 결국엔 지금까지 저희가 한 얘기의 거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껏 한국인 저자가 쓰거나 한국어로 번역된 현대 신학책은 여러 번 출판되었다. 신학의 영토들은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서적과 차별화된다. 첫째, 이 책은 서평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모든 글은 이전에 나온 문헌에 대한 저자의 독해와 비판적 종합의 결과물인 만큼 넓은 의미에서 서평에 해당한다. 하지만 때로 서평은 책의 숨겨진 배경을 설명하고 저자가 가진 생각의 심층구조를 드러내며 책의 내용이나 수용 방식이 독자 개인이나 지식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학의 영토들에서는 한국어로 된 신학 서적에 대한 서평 형식을 취해 현대 신학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기존에 선보인 현대신학책들은 우리말로 접할 수 없는 자료에 상당히 기대어 중요 신학자들을 소개하곤 했다. 이 경우 독자 대다수가 책에 언급된 1차 문헌을 직접 읽거나 대조할 수 없었던 만큼 신학적 사유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힘든 조건이 형성되었고 신학을 보는 고유한 안목을 기를 기회도 제약받았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해외 신학의 흐름과 자신이 속한 현실 사이의 접촉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신학의 영토들은 한국에서 현대 신학에 수용되고 이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기획된 작품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한편으로 현대 신학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신학의 거장 혹은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책들을 기초 삼아 현대 신학의 지형도를 그리고자 했다. 그렇기에 이 책으로 독자들은 현대 신학의 역사를 소개받으면서도 필요한 서적을 직접 찾아서 읽고 고민하며 신학적 사유의 힘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교수님이 너무 잘 말해주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사실 이거를 좀 풀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김진혁 교수님의 신학의 영토들 서평으로 본 현대신학 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뭐 흥미로운 연구 결과 그런 거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다 어렸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막 피아노 재능이 탁월했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 만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피아노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김진혁 교수님이 신학이 재밌다. 신학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라는 걸 알려줄 되게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신학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그런 거를 가장 국내에서 잘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김진혁 교수님이 아닐까 싶고, 여러분도 이제 현대신학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 책으로 시작해 보시면은 가장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김진혁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아니 갑자기 김진혁 교수님 딱 앞에 저장 딱 있어요. 저희 김진혁 교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나쁜 말은 못하는 거. 것이 저는 김진혁 교수님의 아주 미덕인과 동시에 유니크한 생각합니다. 아니 자꾸 앞에 아니 그거 앞에 지가 막 이렇게 뭐지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는 지금 다리꼬고 이렇게 대부처럼 앉아 계신데 지금 자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